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해서 베네수엘라 밖으로 압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여 본국으로 압송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가 마약 유통에 관여하고 있다며 압력의 수위를 높여왔다. 3시간 만에 종료된 이번 작전을 통해 미국은 서반구에서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투입된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 당시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희범 편집장님, 태상호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전 세계에 이 핵폭탄급 뉴스가 터졌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전으로 체포하는 작전이 펼쳐졌었는데요. 2026년판 파나마 침공의 재현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소식 좀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전격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교과서적인 작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카리브해 일대에서 서든 스피어 작전이라고 실질적인 마약 공급망을 타격하는 작전을 했습니다. 보트를 타격을 해서 보트에서 살아남은 인원을 다시 무력화시켜서 국제적인 좀 이슈가 있기도 했었죠. 작전 당일에는 20여 곳에서 항공 세력들이 발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지상 병력들이 사이버 전자기전 전개와 함께 2시간 30분여 만에 모든 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그들이 원하는 작전 목표를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특수전을 논할 때 이 작전 이전과 이후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예, 미래의 특수전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두로도 몇 년 전에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갑작스럽게 몇 년 전에 기소된 걸 지금 시행한다라는 게 약간은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차곡차곡 빌드업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내적인 문제를 보면 미국에서 가장 큰 국내 문제 중에 하나는 마약 문제입니다. And in one case, they're sending massive amounts of fentanyl, killing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a year with the fentanyl. And in the other two cases, they're making it possible for this poison to get in. 특히 이 펜타닐로 대표되는 신종 마약은 그 살상력과 위험성에서 기존 마약하고는 완전히 다른 물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12월에 펜타닐을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두로 같은 경우에는 벌써 기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나라를 거치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신종 마약 펜타닐이 미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WMD를 이들이 유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군요. 예, 그러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우리가 2차 걸프전이라고 이야기했던 이라크죠. 사담 후세인이 왜 공격을 당했습니까?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사담 후세인과 바트당이 비밀리에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가 공격 이유였거든요. 네. 네. 마두로는 여기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두 번째 실패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네. 지상 병력을 집어넣다가 제2의 이라크가 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딱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목적과 배경이냐 살짝 애매한 면이 있긴 해요. 네. 일단 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도 고려는 됐을 거고 뭐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장악하려는 목적도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그리고 또 플러스 트럼프의 지지율 향상 것도 어느 정도 있었을 테고 근데 거기 마약 문제도 사실 펜타닐이 주요 어떤 그 뭐 문제로 거론되긴 했지만 네. 따지고 보면은 이 중남미 지역에서 들어오는 마약은 대부분 코카인이거든요. 네. 사실 펜타닐은 최대 어떤 소스는 중국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포스트 마두로 이 부분이 사실은 미국이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지 않다 이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라고 할까 우리 상식으로는 마두로를 제거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말을 확실하게 잘 들을 꼭두각시 하나를 딱 세워가지고 정말 장악을 한다 이런 그게 있을 텐데 일단은 그냥 법적으로 승계되는 부통령을 그냥 놔두고 너 말 잘 들어 좀 윽박지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존 정권 체제와 인사들이 거의 대부분 살아있고 군도 기본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베네수엘라의 어떤 불안정 어떤 상황은 아직 남아 있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생각이 약간 다를 수가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2차 그 걸프전, 이라크전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제일 잘못한 게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심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그렇게 길어지고 복잡해진 이유가 기존에 있던 사담 후세인의 세력들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권력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베네수엘라도 부통령이나 그 권력선은 놔두고 차라리 해상 봉쇄를 통해서 기름은 철저히 우리가 봉쇄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던져놨고요. 또 하나는 2025년 12월에 펜타닐을 WMD 대량살상 무기로 등록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펜타닐을 유통한다고 미국이 지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쿠바, 베네수엘라, 중국, 그리고 멕시코죠. 네. 중국 정도 되면은 그래도 뭐 덩치가 다르니까 중국 뭐 주석을 이렇게 빼온다 이거는 불가능하지만 말도 안 되겠죠. 쿠바나 콜롬비아에게는 그리고 고 비슷한 체급의 나라들에게는 충분한 경고가 됐고 아마 이게 미국이 노린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정부 주도하에 펜타닐 유통은 대량살상 무기다. 그죠. 아, 경고를 한 거군요. 근데 이번에 그 사건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졌고 쉽게 우리가 이제 또 플랫폼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진짜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깔끔하게 깨끗하게 목적을 다 이룬 상태로 끝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영화 시나리오도 그렇게 쓰는 약간 욕을 먹을 것 같은 정도. 그렇죠. 너무 잘 풀려서. 야, 그게 말이 되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이제 네. 관객들이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그렇다면 이번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자산들이 투입이 됐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전자기전을 펼쳤고 어떤 자산을 운용을 했다 이거는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동안은 이게 보안에 계속 쌓여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차원이 다른 센서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력이 투입이 됐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이번 작전을 이렇게 권투로 좀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이버 전자기전을 통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눈과 귀를 가린 겁니다. 근데 눈과 귀를 딱 가리면 그냥 가려놓으면은 쉬워요. 어쩔 땐 들리고 어쩔 땐 안 들리고 이게 완전히 고장인지 완전히 고장이 아닌지도 모르게 됐고 그리고 자꾸 헛게 보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보면 내가 가진 자산을 못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지상병력 투입해가지고 체포까지 아주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아까 20개소 이상에서 항공전력들이 발진을 했다고 했잖아요. 본토는 물론이고요. 푸에르토리코, 트리니다드, 토바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주변 국가가 하나 있어요. 제네럴 포드 항공 모함을 포함해서 이오지마 상륙 강습함까지 이 수많은 20개소에서 F-22 랩터, F-35 라이트닝, FA-28 호넷, 그리고 그라울러라고 불리는 EA-28G, 그리고 호크아이, B-1 랜서, MH-47 치누크 특수작전 헬기, MH-60 DAP 근접 지원용 무장 특수작전 헬기, AH-64 아파치, 그리고 기타 지원기들 또 방송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RQ-170 센티넬이라고 하는 스텔스 무인기가 동원이 됐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이 기체가 어떤 일을 정확히 한다고 알려져 있진 않아요. 미 공군이 운영한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운영 주체는 미국의 정보기관이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사마 빈라덴 제거 작전이었던 오퍼레이션 넵툰도 현장에 이 기체가 있었고 그리고 작전이 진행되기 전에도 현장 그 작전지 부근을 비행하면서 신호 정보도 수집하고 현장에 대한 영상도 계속적으로 수집을 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RQ-170만큼 중요한 자산이 이번 작전에 투입됐는데 많이 거론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MB 오션 트레이더라는 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는 그냥 일반 배가 아니라 특수작전 지원함이에요. 이 배 자체는 특수작전만 지원하게 돼 있고 자체 무장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배에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작전을 했던 델타포스 대원들이 발진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이 보유한 모든 회전익 기체들은 이 함에서 이착륙이 가능하고 재구비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항공 전력만 보낼 수 있느냐? 아닙니다. 12m급 특수작전 보트도 4척을 운영 가능해요. 동시에 띄우는 거 2척 가능합니다. 약간 특수작전용 미니 항공모함 같은 느낌도 있네요. 맞습니다. 예전에 이런 배가 없었을 때는 상선이나 아니면 뭐 이런 일반 배를 리스를 해서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필요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밀실, 수술실을 급조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배가 있으면서 미군의 특수작전 부대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작전을 할 수 있다.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체포작전 준비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실시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보안을 위해서 사이버 전자기전, 해상, 공중, 지상 훈련이 각각 다른 곳에서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항공기만 해도 150여 대고 그리고 지상병력, 헬기, 편대, 그리고 해상 세력, 그리고 사이버 전자기전이 거의 나노초 단위로 모든 게 들어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인간이 하면 힘들어요. 특히 팔란티어로 대표되는 AI 시스템에서 그 모든 요소를 맞췄다고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어느 지역에서 발진한 기체가 공중 재구비를 받아서 작전 준비선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고 다른 데서 오는 게 얼마가 되니까 어떤 것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떠나 그래서 거의 정확하게 맞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번 작전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델타포스의 체포 공격조가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훈련은 우리 대원분들이 그리고 군인분들께서 하셨겠지만 지휘를 AI가 했다라는 게 이제 우리는 AI의 지휘를 받는 시대에 살게 됐구나. 뭐 이런 느낌도 사실 물론 사람이 조건을 걸어주고 했겠지만 약간은 섬뜩한 면도 있네요. 그 옛날 같으면은 사람은 지휘하고 로봇들이 그렇죠. 막 총 들고 막 그래서 할 줄 알았더니 지휘는 AI가 하고 네. 총은 사람이 쏘고 이거 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지휘는 사람이 하고요. 그렇죠. 예. 계산, 그러니까 참모를 AI가 한다고 참모를 생각을 했군요.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결정은 아직까지도 사람이 하죠. 아주 우수한 왜냐면 사람이. 참모가 좀 빨랐거든요. 아무리 사람 잠시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에는 계산이 좀 느리니까. 그런데 베네수엘라 저희가 여지껏 뉴스로 바라보고 많은 정보를 듣기에는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 석유가 오히려 독이 된 나라, 뭐 독재 국가 이러니까 굉장히 약한 국가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러시아와 중국과 석유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중국제, 러시아제 무기로 무장을 하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무장을 했길래 사실 이렇게 쉽게 뚫렸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사실 요 몇 년 사이, 한 10년 사이에 표면적으로는 무장을 강화하긴 했는데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병력 자체가 그렇게 많은 나라네요. 정규군 병력 11만. 네. 다만 지금 민병대가 한 지금 상근 22만에 이제 예비 300만 정도로 그러니까 외견적으로는 병력 몇백만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지만 이 장비가 일단은 사실상 대부분의 전차들이 아직 베네수엘라가 석유로 돈을 잘 벌던 시절, 그러니까 90년대까지에 도입됐던 구형들 아니면은 러시아에서 도입한 T-72 역시 구형이죠. 이런 정도로 다 구형이고 공군력하고 해군력은 정말 심각해요. 지금 공군력 같은 경우 과거에는 친미 국가였을 때는 24대 F-16 전투기를 동원해서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공군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F-16 중에서 가동되는 게 많아야 4대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부품 수급이 안 되니까. 뭐 지원 부품이 완전히 끊겼죠. 네. 그래서 지금 뭐 F-16은 그야말로 부품 돌려막기로 어떻게든 운영하고 있고 지금 그거를 메꾸려고 24대의 Su-30 전투기를 러시아에서 도입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뭐 사고라든가 정비 불량 이런 것 때문에 한 14대밖에 운영을 못하는 네. 이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굉장히 최신의 전투기잖아요. 근데 14대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 정도 숫자면은 그냥 미 해군이 항모전단 하나만 끌고 와도 그냥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예요. 아니
해군력도 지금 굉장히 낡아서 2,500톤급 호위함 한 척 플러스 그다음에 연안 순찰함 몇 척, 그다음에 미사일 고속척 몇 척 이런 식으로 정말 전형적인 연안 방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방공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좀 힘을 들이긴 했어요. 뭐 S-300M 미사일 발사 차량이라든가 뭐 BUK-M2 부크라고 이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 그다음에 또 중국제 방공 레이더 등을 되게 도입은 했는데 네. 문제가 이것 사실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니와 이 결국 중요한 거는 유지 보수, 훈련, 운용, 네트워크 유지 여러 가지 한마디로 갖고 어떻게 운영하는 문제인데 베네수엘라의 방공망 운용은 장비의 성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이런 장비들의 유지 자체가 베네수엘라 측의 부실 플러스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부실로 상당수가 가동 자체가 안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실제로 방공 레이더도 가동 안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그리고 또 미사일들도 상당수가 정비 불량으로 아예 참고에 있는 경우도 많았고 실제로 이번에 보면은 대공포들조차 제대로 발사가 안 됐고 왜냐면 암흑 천재가 돼버리니까 육안에 의존한 대공포들은 거의 무용지물이었고 그렇죠. 딱 한 발 그 견착식 지대공 그러니까 이글라라고 하죠.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 하나만 발사됐는데 그거조차도 락온 제대로 못해가지고 목표를 못 맞추는 이런 동영상이 공개될 정도였습니다. 자, 저희가 이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작전이 어떻게 실시가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걸 단계별로 좀 나눠 놓으면 1단계는 적을 기만하고 하늘길을 여는 단계입니다. 미군의 우수한 사이버 전자기전 능력을 발휘해서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지역에 감시 경계망과 무전망, 경호망을 단절시켰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역은 불이 켜지고 어떤 지역은 자신들이 원하는 데는 전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통신망도. 그럼 이 사람들이 더 혼란에 빠지거든요. 네. 아예 한 번에 싹 다 전국이 나가버리면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뭐가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지역은 되고 어떤 지역은 안 돼. 이러니까 아니야, 잘 돼. 너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기만돼 있는 상태에서 2단계는 방공망을 물리적으로 무력화하는 단계였습니다. 특수작전팀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방공망은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마도로를 체포하러 갔던 그 병력이 타고 있었던 것은 헬기예요. 헬기는 사실은 높은 고도에서 날지 않고 낮은 고도에서 날기 때문에 아까 홍기범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맨패드, 그러니까 뭐 이글라 같이 사람이 휴대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대공 무기 체계에 약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소총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 요원들이 탑승했던 헬기는 치누크라고 우리가 불리는 MH-47 그 헬기입니다. 왜 치누크를 그들이 그러면은 체포조한테 할당을 했느냐? 치누크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헬기들 중에 가장 빠르고 가장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고 가장 높게 나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존성이 제일 좋아요. 로터가 앞뒤로 2개가 달려있고 쌍발 엔진입니다. 웬만한 공격을 당하면 바로 추락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생존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아니 오사마 빈 라덴 때는 스텔스 헬기를 동원했는데 왜 지금은 그냥 일반 치누크 아무리 특수작전용이라고 해도 일반 치누크를 동원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오사마 빈 라덴 때는 사실은 그 다른 나라를 미국이 그냥 거의 강제적으로 침범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이 대공 방어망을 무력화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스텔스 헬기를 동원한 거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 벌써 무력하고 그냥 들어간 거기 때문에 치누크를 동원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3단계는 마도르를 체포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눠져서 실시된 게 아니라 거의 동시에 실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을까? 아직 보안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 동원됐고 어디를 갔다라는 거는 공개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델타가 그동안 했던 작전들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차단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간 체포 강습팀이 있었을 겁니다. 둘 다 치누크에 탑승을 했을 거고 제 생각에는 적어도 3대의 치누크가 동원이 됐을 거예요. 보통 헬기 작전에 2대 헬기가 필요하다. 그럼 한 대는 무조건 따라붙습니다. MH-60, DAP, 무장 근접 지원 헬기들과 그리고 아파치 헬기가 상공을 계속 나르면서 그들을 지원했을 겁니다. 아니 실제로 이번에 보면은 깜짝 놀란 게 그 MH-60 주의 그 DAP가
무유도 로켓으로 그 베네수엘라군을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적국에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좀 스탠드오프 무기로 좀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할 것 같은데 그거조차 아니고 코앞에 그러니까 무유도 로켓이 길어야 1000m잖아요. 그 정말 동영상으로 찍힐 수 있는 좁은 범위에서 공격하는 걸 보니까 야 진짜 얘네가 베네수엘라 방공망을 자신 있게 무력화했구나. 정말 그 정도면은 대공포 정도나 제압을 할 상대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보통 적진에서 아니면 위험한 곳에서 헬기 작전을 할 때 지상에 내리는 헬기가 있으면은 상공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헬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뭐 건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들은 계속 하늘을 날고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지상 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그 예상을 말씀드리면 체포 강습 팀은 마두로 근거지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내렸을 겁니다. 지금 마두로의 은신처가 지하 벙커였다, 혹은 뭐 빌딩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카라카스에 있는 군사 지역은 확실해요. 체포 강습 팀은 제 예상엔 10명에서 16명 정도 될 것 같고요. 일반 전술 대원은 물론이고 의무 주특기, 통로 개척 주특기, 군견을 운영하는 K9, 그리고 드론과 통신을 담당하는 기술 주특기 인원이 포함돼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차단팀이 있어요. 이들이 들어가면은 그때 정도 되면은 경호팀들이 비상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주변에 있던 경호팀들이 그 내부에 있는 마두로의 경호팀을 지원하기 위해서 병력들이 옵니다. 그들을 차단하는 임무를 하는 게 지원 및 차단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중화기 운용하는 인원, 저격수, 통신 및 드론 주특기, 그리고 근접 항공 지원을 하는 요원 등 4명에서 한 6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보고요. 현재까지 나온 정보에 의하면 델타포스와의 교전에서 최소 30여 명 그리고 최대 80여 명의 마두로 경호부대원들이 사살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까 그 헬기 조종사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셨는데 예. 직접 전투한 팀은 부상자가 없죠? 미국에서 뭐 들어간 인원 중에 부상이 있습니다. 이런 발표는 전혀 안 발표가 있긴 하는데 네네. 그쪽 발표로는 경상자가 몇 명 정도고 다 며칠 뒤에 퇴원했다. 그게 이 정도로 되게 간략하게 발표가 나오더라고요. 총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고 해도 커다란 치누크가 아파트에 호의는 받았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두두두두두 하면서 들어가는데 사실 대공 개인화기만 있어도 이 헬기들 한 방에 떨어지잖아요. 사실 원칙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걸 다 그냥 보면서 우리를 쏘려는 적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돼 하고 쓸어 나가면서 도착해서 이 병력들이 실제 교전을 펼쳤는데 제대로 된 부상자 한 명 없이 체포 작전을 성공하고 나왔다. 이게 무슨 이거는 그러니까 SF 영화 같아.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게 영화하면은 영화 흥행 못 한다니까요. 1000만은 무슨 뭐 거의 뭐 1만 1000명 봐요. 1000명 그렇죠. 이게 너무 재미없다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죄송한데 마구로 아니 참치 아닙니다. 마두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아니 예. 제가 그랬나요? 아니, 오늘 점심으로 제가 맛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느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야간 전투 능력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지 헬기가 보이면은 당연히 하다못해 총으로도 제대로 쏘지만 아마 그 시점에서 마두로 경호 부대 및 그 관계자들이 거의 시야가 차단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밤에는 이론적으로 소리 들리는 쪽으로 보고 쏘면 되지 하지만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빛이 없으면. 대통령 경호대 정도 되고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야간 투시경도 없는 거예요. 물론 없지는 않았겠죠.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기습을 당한 상황에서 정말 야간 투시경 꺼내가지고 다 그냥 켜고 이거를 얼마나 했을 것이며 그리고 과연 그 보급률이 미군을 상대할 정도로 넉넉하냐도 또 문제고요. 근데 경호팀 중에 생존한 경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 무기 체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지식도 있고 훈련도 했을 텐데 자신들이 전혀 모르는 이 어떤 공격 무기에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증언이 있다고 하던데. 예, 그 뭐 아직까지 신빙성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파 무기,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음파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해경도 불법 중국 어선에 사용하는 음파 무기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엘라드라고 불리는 거예요.
지향성 마이크인데 이 음파를 강하게 보내서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건데 네네. 뭐 사자후 같은 느낌이네요. 네, 뭐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엘라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엘라드 같은 경우에 전원이 굉장히 큰 게 필요해요. 에너지원이. 그래서 그러면 델타 요원들이 그런 음파 무기를 몸에 지고 가긴 힘들었고 대신에 저는 그 이스라엘이 가자 전투에 좀 운영을 했던 특히 네. 동굴 지역에서 운영을 했던 마이크로웨이브 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요? 예.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요? 아 맞네요. 예, 마이크로웨이브가 그 전자레인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지향성으로 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뜨거워져요? 구토가 나오고 뜨거워지는 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보면 구토가 나오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리고 균형 감각이 상실이 됩니다. 전자파가 그렇게 위험해요. 전자레인지 앞에 서 있으면 안 돼요. 그 전자레인지에 까만 점들이 다 막아준대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도 뭐 비밀리에 그 무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운영하는 게 그런 지하 공동구나 아니면은 적의 저격수가 숨어 있을 만한 부분에 조사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작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델타포스 강스 팀이 지상에 내려와서 마두로를 체포하고 다시 헬기에 태운 시간이 제 예상은 길어도 30분을 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많아봤자 16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헬기에서 많은 인원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인원이 다시 탑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30분이고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체포까지 했어요. 네. 4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4단계가 퇴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해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사마 빈 라덴 작전에서도 가장 길었던 시간이고 거기에 투입됐던 대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퇴출이었어요. 그때는 90분을 헬기를 타고 날아가야 됐었거든요. 네네. 90분 동안 파키스탄 공군의 요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때는 그래도 조금 낫겠죠. 그리고 이들이 퇴출할 때는 벌써 마중 나와서 엄호하는 항공 세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차단팀과 강습 체포팀이 있으면 차단팀은 내리지도 않고 위에서 그러면 계속해서 지원을 사격을 하는 거예요? 차단 지원팀은 지원 병력,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경호팀의 지원 병력이 못 오는 오게? 길목을 지킵니다. 그러면 16명에서 50명 이상 되는 경호팀하고 상대를 했다는 거네요? 제 생각엔 16명 정도는 마두르를 잡으러 간 팀이고 지원 세력은 그보다 더 작았을 거예요. 더 적다고요? 네. 근데 지상에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30분도 저는 좀 길게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10분 내로 끝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헬기가 체포조와 지원조를 내려놓은 다음에 바로 공중으로 뜰 거예요. 네네. 그리고 공중에서는 무장 헬기들, 건십이 계속 돌면서 지원 사격을 해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앞서서 편집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베네수엘라에도 러시아와 중국제 방공망이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어떻게 정말 단 한 기도 추격을 못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계속 남아요. 아까 얘기하실 때는 예. 방공망은 아예 쏘지도 못했고 개인화기 하나 발사됐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맨페이지 한 발만 발사되는 게 동영상에 수록이 됐고 그 외에 뭐 S300이라든가 뭐 부크라든가 이런 좀 본격적인 방공 자산들이 발사됐다는 정황 자체가 없어요. 그 날이 개고 보니까 그런 것들 중에 몇 개는 파괴되는 것 상의 사진이 올라올 정도였죠. 그러니까 걸프전 때라든가 이라크전 때는 이렇게까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이유의 하나가 이게 전국을 일단 첫 번째가 베네수엘라 방공망이 이라크만큼 조밀하지도 못했고 두 번째가 이라크전 때는 사실상 이라크라는 그 나라 전체를 상대해야 됐지만 이번에는 수도 카라카스 그 중에서도 그 미군의 작전에 필요한 지역만 제압하면 됐다는 국지성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뭐 S300이나 이런 것도 90년대 산물이지 않습니까? 80, 90년대. 그런데 지금 미국은 2020년대니까 그런 어떤 기술의 진보도 어떻게 보면 이런 방공망 무력화에 상당한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여러 작전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제 21세기가 넘어와서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가장 또 활약을 하는 것은 재민 기술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미국의 전자전 역량 뭐 이건 뭐 압도적으로 세계 1위죠 정말. 2, 3, 4위 다 합쳐도 미국 못 당하는 약간 그 느낌 진짜. 전자전만 가지고도 사실 베네수엘라 방공망 중에 상당한 부분이 무력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작전이 임박했다라는 조짐으로 본 것 중에 하나가 전자전기인 EA-18G 그라울러. 이 그라울러 전력이 카리브해 지역에 증강 배치되는 정황이 보이니까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예측을 했고 실제로 그 예측이 들어맞았어요. 이 그라울러는 아시다시피 슈퍼호넷 전투기를 전자전용으로 개조한 거예요. 원래의 전투기로서의 능력을 없애진 당연히 않았지만 이게 전자전 능력을 대폭 보강한 거죠. 네. 이게 특히 어떻게 했냐면은 날개에 전자전 포드를 달았어요. 네. 이 전자전 포드가 뭐냐면 강한 출력으로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건 물론이고 거꾸로 상대방 레이더의 전파를 받아가지고 위치가 어딘지 간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 네. 그 능력을 토대로 이 함이라고 하는 대레이더 미사일을 그러니까 적의 레이더에 대고 쏜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강력한 출력을 바탕으로 적의 레이더도 교란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EC-130H 컴패스콜이라는 전자전기가 있는데 이 전자전기는 그라울러 같은 경우는 적의 방공망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 침투를 하지만 그러니까 에스코트 제머라고 하죠. 출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적의 방공망 및 통신망 등을 교란하는 스탠드오프 제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것이 F-35 전투기들입니다. 네. 지금 F-35 같은 경우 이번에 공군 F-35A와 해병대 F-35B가 둘 다 동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또 전자전기에 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출력이 굉장히 강한 데다가 에이사레이드 같은 경우는 원하면은 전파를 진짜 딱 한 지점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그 자체로 제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거꾸로 내가 전파를 안 쏘고 상대가 쏘는 전파만 받아가지고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뭐 적기의 위치랑 레이더 기지 위치나 분석하는 능력도 있고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또 전자전 센서 및 이런 각종 분석 능력이 있기 때문에 F-35도 어떤 이런 전자전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전자전만 가지고 이렇게 손발이 딱딱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저기 못하게 할 수 있다? 이건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태상호 기자님도 얘기하셨듯이 CIA의 정보 수집 및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게 상대방이 무력화될 수 있게 많은 어떤 공작을 한 게 아니냐. 뭐 심지어 이게 우스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게 이 관계자들을 매수해가지고 레이더를 끄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물론 협조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소문이 분명히 그렇죠. 도시회담이 있어요. 네. 물론 누군가 협조했을 거라고 보는데 어디까지 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이게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낸 게 아니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2026년 새해가 밝자마자 이 미국의 힘을 엄청난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는데 또 이것에 대해서 어찌 됐든 타국으로 가서 그 타국의 대통령을 체포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법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거든요. 아니 뭐 국제법상으로 보면 사실 논란의 여지가 크긴 한데 애당초 국제법이라는 게 지키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가 안 지키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이거는 적어도 우리 법상으로 합법이다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기도 해가지고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논란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중남미 국가들, 한 미국에 가까운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의 정책 방향이나 군사력 동원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도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좀 시간이 흘러서 그렇지. 84년에는 그레나다, 89년에는 파나마에 전면 침공을 단행해가지고 그 해당 국가들의 정권 교체를 이룬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래되니까 좀 기억이 얕아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베네수엘라 공격이 분명히 이들 국가들의 기억을 아주 생생하게 되살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추측이 됩니다. 미국은 나름대로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이 특별 군사 작전이지 이건 침공이 맞아요. 아닌 거예요. 군사 작전이에요. 그- 침공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증거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번 작전에 동원된 인원 중에 FBI하고 DEA, 그러니까 사법기관의 인원들이 있어요. 이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지의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마두로를 죽일 수도 있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체포를 확실히 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증거가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그리고 이오지마 함으로 옮겼을 때 그가 착용하고 있던 귀마개와 안 보이는 고글 그리고 IR 라이트 그리고 가시 그 케미스트였어요. 그걸 아예 준비를 해간 거예요. 마두로 대통령이 그걸 아마
자신의 은거지에서 헬기에 탑승했을 때 벌써 쉬웠을 텐데 그 뜻은 뭐냐면 우리는 군사작전을 수행하지만 미국의 범죄자를 잡아서 생포를 해서 올 거야. 우리는 죽여서 올 생각은 없어. 라고 해서 그걸 아예 준비를 해서 간 겁니다. 현장에서 그걸 다 뭐 조합해서 줄 수는 없고 네.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체포작전이야라고 간 거죠. 물론 대량 살상 무기라고 불리우는 이제 마약 때문에 많은 미국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대의 명분을 어느 정도 만들었다라는 것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린란드는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린란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 서반구에서 미국 우선 정책을 선택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향한 야욕은 나토의 균열까지 불러일으키며 긴장감은 연일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휴전된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도 갈등의 씨앗이 해결되지 않으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 약육강식으로 변해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많은 시청 바랍니다.